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지중해를 호수처럼 쓴 나라.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집어삼킨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가 끝내 정복하지 못한 라이벌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일부에서 키루스 대왕이 세운 제국은 알렉산더에게 무너졌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불에 탔고 왕은 부하에게 배신당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 그의 제국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눠 가졌는데 페르시아 지역은 셀레우코스라는 장군이 차지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왕조는 그리스인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그리스인이 왕 노릇을 한 겁니다. 이란 사람들에게는 외세의 지배였습니다. 그 상태가 10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원전 247년경 이란 동북 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파르니족이라는 이란계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인의 지배를 밀어내고 새로운 제국을 세웁니다. 파르티아 제국 또는 아르사케스 왕조라고도 합니다. 알렉산더가 불태운 페르시아가 100년 만에 이란 사람들의 손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파르티아는 빠르게 세력을 넓힙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국경까지, 서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올라오던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과 마주칩니다. 로마였습니다. 기원전 53년. 로마에서 한 남자가 동쪽을 향해 군대를 이끕니다. 이름은 크라수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였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군사적 영광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있었고 폼페이우스는 이미 동방 원정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만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명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를 치기로 합니다. 이 먼 동쪽의 나라를 정복하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크라수스는 4만 대군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갑니다. 아르메니아 왕이 조언합니다. 산악 경로로 가라고. 그쪽이 안전하다고. 크라수스는 무시합니다. 사막으로 직진합니다. 카르하이라는 곳에서 파르티아 군대와 마주칩니다. 파르티아 쪽 지휘관은 수레나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수레나가 이끌고 온 병력은 기나 궁병 약 2만 명이었습니다. 로마군 4만에 비하면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수레나에게는 전술이 있었습니다. 기마 궁병들이 로마군을 빙 둘러쌉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화살을 쏩니다. 로마 보병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마병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쫓아가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고 쏩니다. 이것이 바로 파르티안 샷입니다. 영어에서 지금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리를 뜨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던지는 것을 파팅샷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2000년 전 파르티아 기마병의 전술이 지금도 영어에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거북이 대형을 만들어 방패를 올립니다. 하지만 화살은 끝없이 쏟아집니다. 보통이라면 화살이 바닥나야 합니다. 그런데 수레나는 낙타 수백 마리에 화살을 가득 실어왔습니다. 화살이 떨어지면 낙타에서 새 화살을 가져다 또 쏩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아들 푸블리우스에게 기병대를 맡겨 돌격시킵니다. 파르티아 기마병이 후퇴합니다. 푸블리우스가 추격합니다. 함정이었습니다. 파르티아의 중기병 카타프락트가 나타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두른 기병이었습니다. 말에도 갑옷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푸블리우스의 기병대는 포위당합니다. 전멸합니다. 잠시 후 파르티아 병사가 창 하나를 들고 옵니다. 창 끝에
푸블리우스의 머리가 꽂혀 있었습니다. 로마 진영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머리를 보여준 겁니다. 크라수스는 무너집니다. 결국 휴전 협상에 나서지만 협상 자리에서 크라수스마저 살해당합니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파르티아 왕이 크라수스의 잘린 머리에 금을 녹여 부어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금을 마시게 해주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카르하이 전투의 결과입니다. 로마군 4만 명 중 2만 명이 죽었습니다. 1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총 3만 명을 잃은 겁니다. 기원전 216년 한니발에게 당한 칸나이 전투 이후 로마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시우스. 이 사람이 9년 뒤 로마에서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주모자가 됩니다. 카르하이의 생존자가 로마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파르티아는 이후에도 400년 가까이 로마와 대치합니다. 로마가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파르티아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파르티아를 무너뜨린 건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파르티아 안에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짜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 224년, 이란 남부 파르스 지방에서 한 남자가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름은 아르다시르. 이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이 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사산 왕조라고 부릅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아르다시르는 파르티아의 마지막 왕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키루스와 다리우스의 후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정통 후계자다. 일부에서 다뤘던 그 제국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한 키루스 대왕, 왕의 길을 닫고 페르세폴리스를 세운 다리우스 1세. 그 정체성을 600년 만에 다시 내세운 겁니다. 아르다시르는 조로아스터교도 국교로 되살립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종교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기독교와 이슬람의 원형이 된 그 종교가 다시 국가의 중심에 선 겁니다. 파르티아와 사산조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파르티아는 느슨한 연방이었습니다. 지방 영주들에게 큰 자치권을 줬고 중앙의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반란에 취약했습니다. 결국 그 내부에서 무너진 겁니다. 사산조는 달랐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듭니다. 왕의 권위를 높이고 조로아스터교로 정신적 통합을 이루고 바이오 체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서쪽을 향해 칼을 듭니다. 로마였습니다. 사산조의 2대 왕 샤푸르 1세. 이 왕은 즉위하자마자 로마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을 벌입니다. 서기 260년,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방 원정에 나섭니다. 당시 로마는 안팎으로 위기였습니다. 게르만족이 북쪽에서 밀려오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사산조가 시리아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동쪽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원정 도중에 역병이 돕니다. 병사들이 쓰러져 갑니다.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사산 군대와 부딪힙니다. 에데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동부입니다. 로마군이 대패합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로마군 6만 명 이상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포로로 잡힙니다. 로마가 세워진 이래로 1000년 가까운 역사 동안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적에게 사로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샤푸르 1세는 이 장면을 돌에 새깁니다. 이란에 나크셰 로스탐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한 그곳입니다. 거대한 바위벽에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말 위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샤프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 그리고 그 뒤에 팔을 잡힌 채 서 있는 또 한 명의 로마 황제, 이전에 사산조와 싸우다 패한 필리푸스 아라부스입니다. 이 부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페르시아의 승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발레리아누스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가 락탄티우스는 잔혹한 최후를 기록했습니다. 샤프르가 말에 오를 때마다 발레리아누스를 발판으로 삼았고 죽은 뒤에는 가죽을 벗겨 신전에 걸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비교적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로마 황제가 이국 땅에서 포로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로마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산조는 이 로마 포로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을 시킵니다. 이란 남서부 수스타르라는 도시 근처에 거대한 댐과 수로를 건설하게 합니다. 로마 공학 기술로 만든 관계 시설이었습니다. 이 시설의 이름이 밴드의 카이사르입니다. 뜻은 카이사르의 댐, 로마 황제의 댐이라는 뜻입니다. 이 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이긴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로마의 기술까지 빼앗아 자기 땅에 남긴 겁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단순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와 어깨를 나란히 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비단길 무역의 중심이었고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이 돼 기독교와 유대교, 마니교까지 존재하는 다종교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로마와 사산조, 이 두 제국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한 왕에게 있습니다. 사산조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스로 1세. 별칭이 아누시르완이었습니다. 뜻은 불멸의 영웅. 살아있을 때부터 이런 별칭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호스로 1세는 531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48년간 제국을 다스립니다. 이 왕이 한 일은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뼈대를 다시 세운 겁니다. 세금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전에는 수확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는데 이걸 고정세율로 바꿉니다.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법률도 개혁합니다. 군사 체계도 새로 만듭니다. 귀족들이 각자 군대를 거느리던 방식을 중앙에서 직접 군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왕의 힘이 훨씬 강해진 겁니다. 같은 시대에 서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였습니다.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고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세운 그 황제입니다. 6세기의 세계는 이 두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유스티니아누스가, 동쪽에서는 호스로가 세계의 양쪽 끝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호스로 1세가 남긴 유산 중에 전쟁이나 정치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것이 있습니다. 학문입니다. 이란 남서부에 군다 샤프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학술센터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종합대학 같은 곳이었습니다. 의학, 철학, 천문학, 수학, 이 모든 학문을 한 곳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학술센터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곳의 학문만 다룬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의학, 인도의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페르시아 자체의 전토, 이 세 갈래의 학문을 한 지붕 아래 모아놓은 겁니다. 동서양의 지식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529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서쪽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아테네의 아카데미를 폐쇄합니다.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입니다. 기독교 외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쫓겨난 학자들 중 일부가
동쪽으로 향합니다. 페르시아였습니다. 호스로 1세가 이 학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서양에서 쫓겨난 학문이 동양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군다 샤프루에서 이루어진 학문의 융합. 이것이 훗날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이슬람 세계의 수도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이라는 학술기관이 세워지는데 이곳의 뿌리가 바로 군다 샤프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슬람 문명이 꽃을 피운 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수백 년간 쌓아놓은 학문회에서 자란 겁니다. 사산조가 남긴 것은 학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체스를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즐기는 그 체스입니다. 원래 인도에서 시작된 놀이인데 페르시아로 건너오면서 크게 발전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것을 샤트란즈라고 불렀습니다. 체스에서 체크메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페르시아어에서 나왔습니다. 샤마트. 뜻은 왕이 죽었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체스를 둘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건축도 대단했습니다. 이라크에 크테시폰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산조의 수도 중 하나였는데 이곳에 거대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타크의 키스라. 뜻은 호스로의 아치입니다. 이 궁전의 아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높이가 37m. 아파트 12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벽돌 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0년 전에 벽돌로 이 높이를 쌓아 올린 겁니다. 사산조의 예술과 건축 양식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갑니다. 이슬람 예술에 스며들고 비잔틴 예술에 영향을 주고 실크로드를 따라 동아시아까지 닿습니다. 그리고 사산조 시대에 자리 잡은 페르시아어가 나중에 이슬람 세계의 문화 언어가 됩니다. 아랍어가 종교의 언어였다면 페르시아어는 시와 문학과 궁정의 언어였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칼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학문과 예술과 건축까지 꽃피운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의 마지막 위기가 찾아옵니다. 602년 비잔티움 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비잔티움 황제 마우리키우스가 자기 부하에게 살해당합니다. 사산조의 호스로 2세는 이 황제와 동맹 관계였습니다. 호스로 2세가 복수를 명분으로 비잔티움을 침공합니다. 사산군은 거침없이 밀고 들어갑니다. 시리아를 차지하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614년에는 예루살렘까지 점령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성물인 성십자가를 빼앗아갑니다. 사산조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헤라클리우스가 반격에 나섭니다. 전쟁은 26년간 이어집니다. 628년 결국 사산조가 밀려납니다. 호스로 2세는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 죽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제국 모두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군대는 소진됐고 국보는 바닥났고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두 거인이 싸우다가 둘 다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쪽 사막에서 올라온 이 세력은 둘 다 상상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 한가운데 사막에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납니다. 이슬람이었습니다. 632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를 이은 지도자들을 칼리프라고 불렀습니다. 이 칼리프들이 사방으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랍 군대는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정과 사막에서 단련된 기동력이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이 군대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올라온 유목민 정도로 본 겁니다. 비잔티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막의 군대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36년 메소포타미아의 카디시아라는 곳에서 양쪽 군대가 맞붙습니다. 사산조 쪽 총사령관은 로스탐 파로크자드,
페르시아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랍 쪽 지휘관은 사아드 이븐 아비 와카스. 전투는 3일에서 4일간 이어집니다. 사산조는 전쟁 코끼리까지 동원합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전장에 나서면 보통 상대가 겁을 먹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아랍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투 마지막 날 밤, 모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사산군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었습니다. 모래가 눈을 덮는 와중에 아랍 군대가 돌격합니다. 로스탐이 전사합니다. 사산군이 무너집니다. 카디시아가 뚫리자 수도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랍 군대는 크테시폰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계에서 가장 큰 벽돌 아치가 있던 그 도시, 사산조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가 함락됩니다. 아랍 병사들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거대한 카펫 하나를 발견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하르의 케스라라는 이름의 카펫이었습니다. 뜻은 호스로의 봄. 보석과 금실로 짜여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카펫이었다고 합니다. 봄의 정원을 묘사한 것이었는데 겨울에도 왕이 봄 정원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랍 병사들은 이 카펫을 칼로 찢어서 나눠 가집니다. 한 조각씩 전리품으로 가져간 겁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병사들의 칼에 찢겨 사라진 겁니다. 642년 니하반드 전투. 사산조가 남은 힘을 모아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패합니다. 이 전투 이후 사산조는 사실상 끝납니다. 마지막 왕 야지데게르드 3세. 이름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카디시아에서 지고, 니하반드에서 지고, 수도를 빼앗기고, 야즈데게르드 3세는 동쪽으로 도망칩니다. 호라산으로 갑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절당합니다. 메르브로 갑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아무도 이 몰락한 왕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651년 네르브 근처에서 야즈데게르드 3세가 살해당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물레 방앗간에 숨어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신발을 빼앗으려던 방앗간 주인에게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의 마지막 왕이 물레 방앗간에서 살해당한 겁니다. 키루스 대왕이 세운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 다리우스가 왕의 길을 닫고 페르세폴리스를 세운 나라. 로마 황제를 사로잡은 유일한 나라.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야즈데게르드 3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페로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뒤 더 동쪽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도착합니다. 중국까지 간 겁니다. 페르시아 왕자가 동아시아 끝까지 망명한 겁니다. 아랍의 정복 이후 이란 땅에서 조로아스터교가 사라져갑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압력이 계속됩니다. 세금을 더 내거나 이슬람으로 바꾸거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조로아스터 교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이란을 떠납니다. 바다를 건너 인도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파르시라고 불리게 됩니다. 파르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르시 공동체가 지금도 인도 뭄바이에 약 6만 명 남아 있습니다. 혹시 타타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인도 최대 기업 집단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철강, IT, 호텔. 이 타타 그룹의 창업 가문이 바로 파르시입니다. 페르시아의 종교를 지키려고 나라를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 인도에서 거대 기업을 세운 겁니다. 사산조는 무너졌습니다. 조로아스터교도 이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로는 아랍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페르시아가 사라진 걸까요? 칼로는 아랍이 이겼습니다. 사산조는 무너졌고 조로아스터교는 밀려났고 이란 땅에 이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복당한 쪽이 정복한 쪽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랍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지 약 100년 뒤인 750년, 이슬람 세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아바스 왕조, 수도를 바그다드에 세웁니다. 이 아바스 왕조가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사산조 페르시아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관료제도, 세금 징수 방식, 지방 통치 구조, 사산조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랍은 사막의 유목민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려면 수백 년간 제국을 운영해온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재상 자리에 바르마크 가문이 앉습니다.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칼리프 옆에서 실질적으로 제국을 운영한 사람들이 페르시아인이었던 겁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 문명에 황금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 세계가 학문과 예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이끈 핵심적인 학자들 중 상당수가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 어떤 사람들인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븐 시나, 서양에서는 아비센나라고 부릅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의학 서적이 유럽 대학에서 수백 년간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출신입니다. 콰리즈미, 수학에서 대수학이라는 분야를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중앙아시아 호라즘 출신으로 페르시아 문화권 사람이었습니다. 루미, 시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인 중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루미의 시집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시를 쓴 언어가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오마르 하이암, 시인이자 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페르시아어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학자들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이끈 사람들 중 핵심적인 인물들이 페르시아인이거나 페르시아 문화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페르시아어의 위상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아랍어는 종교의 언어였습니다. 코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궁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쓴 언어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이것은 아바스 왕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터키인이 세운 오스만 제국에서도 궁정 문화의 언어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에서도 공식 문화 언어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공식 언어인 우르두어가 있는데 이 언어의 어휘 상당 부분이 페르시아어에서 왔습니다. 문자도 페르시아식 아랍 문자를 씁니다. 무굴 제국 시절 페르시아어가 궁정 언어였던 흔적이 21세기에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랍인이 정복한 땅에서 페르시아어가 문화의 중심에 선 겁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언어가 정복자의 궁전을 지배한 겁니다.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 그 안을 들여다보면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13세기 동쪽에서 몽골이 밀려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몽골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핵심만 짚겠습니다. 호라즘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투르크계 왕조였지만 페르시아 문화권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몽골 사절단을 죽입니다. 칭기즈칸이 보복에 나섭니다. 부하라, 사마르칸트, 네르브, 니샤푸르, 페르시아 문명의 심장부에 있던 도시들이 하나씩 파괴됩니다. 도시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카나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 관계 시스템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먼 곳에 지하수를 끌어와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시설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이 카나트를 파괴합니다. 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끊으면 문명이 죽습니다. 비옥했던 땅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의 인구가 수백만 명 단위로 줄어듭니다. 정확한 숫자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문명 자체가 거의 소멸 수준까지 갔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남습니다. 몽골이 이란 지역에 세운 나라를 일칸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파괴자였던 몽골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1295년 일칸국의 가잔칸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페르시아식 행정제도를 채택합니다. 가잔칸의 명으로 페르시아어로 쓰인 역사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라시드 아딘이라는 학자가 쓴 집사. 세계 역사라는 뜻입니다. 몽골 칸이 시킨 일인데 페르시아 학자가 페르시아어로 세계 역사를 쓴 겁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언어로 자기 역사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14세기에는 티무르가 다시 침공합니다. 또 한 차례의 파괴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티무르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자신의 수도 사마르칸트를 페르시아 건축 양식으로 세웁니다. 궁정에서 쓴 언어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알렉산더도, 아랍도, 몽골도, 티무르도 전부 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전부 페르시아 문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로 정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은 칼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파괴, 그리고 흡수, 그리고 분화. 이것이 페르시아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와서 무너뜨려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복자의 칼을 문명의 힘으로 녹여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위협은 달랐습니다. 칼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학살도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서 솟아오른 검은 액체였습니다. 석유.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저주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